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로서 보조공학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보조공학에 대한 컨텐츠를 보면 1절에는 보조공학을 통한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공학의 개념과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의 역할, 세 번째는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 기기를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는 보조기기 서비스의 절차 과정, 다섯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조공학,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는 어떤 것일까요?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에서의 활동에 대해 최대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구나 기계나 제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보조공학을 사용하지 않고는 학업을 수행하고 또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이동에게 필요한 워커나 또는 휠체어 또는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관련 부품이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러한 보조공학에 해당되는 제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미국에서 장애인들이 필요에 맞게 컴퓨터를 변형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데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공학 기기들은 조기 교육에서부터 가르쳐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보면 컴퓨터로 작동하는 의사소통 기계라든가 보조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해도 익숙하게 사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교육이 뒤따르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공학은 장애 또는 영유아들이 발달 지표 활동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회성이나 의사소통의 능력 또는 주의 집중력 또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또는 자신감과 독립심 등을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공학은 이제 최대한 어려서부터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고 매일 꾸준하게 일정 시간 사용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서 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또한 자폐 아동들에게 권유되는 보조공학기기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의 보조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전산화되면서 컴퓨터 기술이 없으면 기초적인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도 숫자 입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나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야 합니다. 경도장애인뿐만 아니라 중도장애 학생들에게도 쉬운 자료 입력을 가르치고 있으며 나름대로 반복과 또는 많은 반복과 실습을 통해서 우체국이나 또는 일반 소규모 기업체 등의 자료 입력 기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방노동청의 장애고용정책부의 웹사이트에 보조공학에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조공학 구입처, 보조공학 구입을 위한 지원금, 자주 하는 질문 등이 각 주별로 상세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고가의 보조공학 기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이 필요한데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는 IEP 미팅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학교의 지원금으로 구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서도 실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들을 구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개인건강보험에서도 취급하기도 합니다. 지역 내에 장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거기에서 개인건강보험사와 보조공학 구입에 대한 타협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취업에 관련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력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를 통해 고용주가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부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활부의 프로그램은 담당 카운슬러와 IPE, 여기에서는 이제 Individualized라고, 그러니까 독립되어, 이미 과거니까 이미 독립된 Plan for Employment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IPE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논의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아메리카 재활 엔지니어링과 보조공학협회에서는 각 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보조 프로그램의 명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쓰기 운동에서는 바로 재활용 보조공학기기를 도네이션 받아서 방문자들이 자신의 장애와 연령, 보조공학기기의 종류에 따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무료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조공학을 통한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그리고 장애인의 신체적 변화가 아닌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원익 옹호를 주는 그러한 것을 주된 이슈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접근성의 강조를 본다면 불편한 사회적 환경은 흔히 아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부터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장벽을 맞춰주는 것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보조공학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보조공학의 개념과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조공학은 어떤 것일까요? 보조공학의 개념을 보면 보조공학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정의는 주정부 보조공학법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은 다양한 기구, 서비스, 또 장애 보상 방법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창조적인 공학 개발과 기존 공학 이식의 응용을 토대로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기술을 바로 우리는 보조공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조공학의 개념과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 모델 서비스의 실천 과제를 보면 첫 번째는 어세스먼트라고 그러죠. 사정, 플랜, 계획이죠. 이밸루에이션, 평가. 어세스먼트와 플랜과 이밸루에이션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이 실질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소비자 개인 파일의 작성과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평가 체제의 구축, 그리고 자조집단 접근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에 의한 서비스 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조집단 접근의 강화,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의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배치 모델에서 지원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과 안내, 그러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집단 접근의 강화, 이것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역보조 공학 서비스 센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조기기 서비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평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서비스의 지원 계획, 장단기 대여 지원, 사후 관리와 개별 자립 사례 지원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과 각종 정보, 또 안내서 지원과 타 센터와의 연계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기기의 개조, 제작, 보급, 다시 말하면 사용자의 보조기기 수리와 개조 및 보조기기의 맞춤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실에 대한 운영을 볼 때는 수요 보조기기의 발굴, 분석,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지원 체계의 안내와 단기 대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역 차원의 홍보와 보조기기 관련 소집단 교육과 보조기기에 대한 작동 방법과 실무적인 내용의 워크숍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로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소독과 세척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볼 때는 먼저 이것은 법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제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각종 학습 보조기기와 또는 보조공학기기는 법률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이 되고요. 보장구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의지, 그 밖에 보조기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재해 보상지원보험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보철구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 기기들 중에 지체 장애인용 기기를 보면요. 의족수, 그다음에 보조기, 휠체어, 그다음에 이승기기, 또 기능적 전기 자극, 환경 제어, 의사소통 보조기기 여기가 바로 지체 장애인용 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모습들이죠. 여기 보면 필기 보조 도구 세트도 있고 책상용 발 받침대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형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또 그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복지의 학문은 그냥 이러한 단순한 이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 과학과 또 여러 가지의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AI를 비롯해서 많은 학문적인 첨단적인 그런 기술을 통해서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는 굉장히 무한한 하나의 시장이 되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또 이러한 그림들, 또 이러한 것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손으로 체크하고 와야 될 텐데 이러한 첨단적인 도구를 통해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나 또 과학적인 부분은 놀라울 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이제는 다른 학문과 융합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고 테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나은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부디 이러한 쪽에 좀 전문가가 되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한 뭔가 좀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있는 일들을 한 번씩 해내고 또 만들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삶을 헌신한다면 이 장애인 복지는 날로 더 발전되고 의미 있는 그런 복지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그러한 식생활 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위해서 했던 그런 휠체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한 제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다 더 충분한 이해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두 손으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또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지체장애의 한 부분 때문에 평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장 소외되고 또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영역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여러분들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이해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참여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감각장애인용 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문자 해독 장치와 시각장애인 유도장치, 그리고 청각장애인 유도장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기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이제 안내견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을 때는 안내견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안내견의 역할을 이 기계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첨단적인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렇게 보면서 더 크게 글씨도 보일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하는 좀 첨단적인 기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러한 공학기기죠. 글씨를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한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그들에게 엄청 도움이 되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 매우 필요한 그러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외에 첨단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기기 서비스 절차 과정입니다. 보조기기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보조기기를 선전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기구를 잘 활용하여 손상된 기능의 향상은 물론이고 교육과 직업과 사회 참여의 가능성을 높여 자립을 성취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기기 서비스의 절차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수행 근거와 주무부처, 그리고 전달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 근거로 볼 때는 공공전달체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전달체계가 있죠. 민간전달체계에는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공공전달체계에서는 보조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보건복지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련 법률 제21조는 고용노동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도 고용노동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더 나아가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나름대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제32조는 국가 다시 보훈처에서 해당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달체계를 본다면 주무부처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달체계는 지역보조센터라고 하는 거기서 보면서 판매도 하고 유통 그리고 나름대로 연계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이제 통합지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킹 시켜서 진행되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자연인이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보편적 설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과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매슨에 의해 처음 주창되었고 모두를 위한 설계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멋진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그 실제를 한번 살펴보면 네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기능적 지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 지원성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담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례를 본다면 노인 등 환경에 의존적인 사람을 위해 조명의 밝기와 방향을 달리 조절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섬광이 없고 또 청소가 용이하도록 주방 작업면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성이 있는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본다면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래서 시간적 요인이나 또 요구의 다양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 가능성, 그리고 능력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조절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용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한 사례를 본다면 조절 가능한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러죠. 워크스테이션이 높이 조절을 가능한 세면대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아시죠? 세면대 조절이 가능한 키보드와 모니터를 두고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제가 벌써 15년, 20년 전쯤에 일본의 장애인 쪽 부분하고 또 노인 쪽에 연수를 갔을 때 현장 방문했을 때 이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참 부럽기도 했고 좋은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쪽, 특히 노인 쪽에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글자 폰트와 글자 크기 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접근성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또 위협적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본다면 휠체어 사용자,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등을 위해서 길가에 단차를 없애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한 46cm 높이의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도 바로 접근성 있는 디자인의 좋은 샘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휠체어하고 보행 보조기의 통과를 위해서 폭이 넓은 문을 설치하는 것 또한 접근성이 있는 디자인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지향적인 디자인, 세프티 오리엔티드라고 그러죠. 안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 안전지향적인 디자인의 내용을 본다면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개선할 수도 있으며 또 나아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하는 측면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본다면 대조적인 색채와 패턴을 사용하여 단차를 표시함으로써 상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딪혀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책상이나 싱크대의 그 모서리에 둥글게 처리하는 것, 이 부분도 바로 안전지향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요. 사실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고민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